Wake up, it's a brand new day. 데이터 자격증 준비는 됐지. From AD's Pmin to check the ADP, 우린 다 할 수 있어 믿어, baby. 문제 풀고 해서보고 어디서든 함께하는 비기밥. 한 번의 클릭이면 시작이야. PT만 있으면 돼. Anytime, anywhere we shine. 데이터에도 you're my guide. AI가 나를 끌어줘. 배움은 멈추지 않아. 어려운 문제도 걱정 마. 비기밥 설명해줄 거야. 혼자가 아니야, 너와 함께. 우리의 미래는 지금부터야. Anytime, anywhere we rise. With data and by my side.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이제 시작이야. Let's go. 바로 3과목으로 넘어가죠. 3과목은 크게 1, 2, 3, 4, 5장, 5장으로 이제 저희 책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1장이 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총론에 해당돼서 거의 최근에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R 프로그램이죠. 2장이 R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R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최근에는 문제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문제가 R 프로그램 관련해서 작년 통틀어서 2번 나왔어요. 2문제가 나왔습니다. 2문제. 네. 그래서 R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나오면 이건 그냥 찍으셔도 됩니다. 찍으시고 다른 문제를 푸는 것이 풀 수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R 프로그램을 좀 공부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그 책에 코드러닝이 있습니다. QR로 찍어 보시면 코드러닝으로 바로 R 프로그램을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 R 코드들을 전부 다 그 휴대폰에서도 하실 수 있도록 다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코드러닝으로 처음부터 쭉 한번 내용을 읽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희 그 데이터 에듀에 보면은 유료 강의 중에 R 코드를 공부하는 그 유료 강의가 또 있으니까 혹시 또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유료 강의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타입과 관련한 부분들 말고 이제 데이터 마트 3장이 데이터 마트예요. 데이터 3장이 데이터 마트에서는 데이터를 변형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R과 관련한 문제가 두 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한 문제 정도가 더 나왔었어요. 예, 작년에. 그러니까 R과 관련한 거는 작년부터 지금 한 6회 동안 3문제 나왔습니다. 3문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데이터 마트 중에서는 문제가 꼭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꼭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냐? 꼭 나오는 부분이 뭐냐? 파생 변수에 대한 거, 결측치와 관련한 거, 이상치와 관련한 거. 이 세 파트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문제들도 그래서 파생 변수 관련한 부분, 그리고 결측치를 인식하는 거, 그리고 결측치를 조치하는 거, 처리하는 방식, 이상치를 인식하는 것과 이상치를 처리하는 방식, 이 부분만 여러분은 공부하시면 되고, 추가로 이상치와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어떤 것들이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조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데이터 마트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R과 관한 문제들이 44회, 45회,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 파생 변수 한 문제 나왔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한테 이번 시험에는 결측치하고 이상치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예.
작년까지 매 시험마다 결측치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4회 시험 중에 3개 시험이 결측치 문제, 그 다음에 결측치 처리 문제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상치와 관련한 문제들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결측치와 이상치와 관련한 문제가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측치 별표, 이상치 별표. 파생 변수와 관련해서는 44회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6회에 글쎄요, 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 부분은 여러분 따로 공부를 해주시고요. 자, 3과목의 4장으로 넘어갈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3장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은 통계 분석입니다.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프시잖아요. 예, 통계 분석. 그 통계 분석 중에서도 우리 통계의 이해, 기본적인 통계의 이해 부분, 그리고 기술 통계 부분까지가 사실은 문제가 쉬우면서도 조금 헷갈리는 형태로 문제들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책에 있는 동영상 QR을 찍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영상을 통해서 꼭 공부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자, 제 첫 번째 통계 분석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단가요? 통계 분석과 관련해서 2가지까지가 있는데, 예, 6개 하고 7개, 그리고 총 13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13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표본 추출 방법론이에요. 표본 추출 방법.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표본 추출 방법론과 관련한 문제들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이해 부분, 지금 표본 추출,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척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 2가지. 그리고 확률, 까지가 우리가 요게 데이터 이해 부분인데, 이 데이터 이해 부분은 최소 4문제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매 시험마다. 많게는 6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게 워낙 기본이기 때문에 쉬워요. 컨셉이 쉽습니다. 쉽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4문제 나온다 그러면 3문제 맞춰야 되고요. 6문제 나왔다 그러면 그 중에 4문제 이상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철저하게 보시고, 따로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쉬운 내용들로 나오기 때문에 표본 추출 방법론, 크게 랜덤 추출법, 개통 추출법, 집납 추출법, 층화 추출법, 이거 4가지 중에 하나 꼭 나오는 거고요. 척도와 관련해서도 지금 보시면 매 시험에 나왔다고 했죠. 꾸준하게 출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척도와는 명목 척도, 그 다음에 순서 척도, 서열 척도, 순서 척도, 서열 척도, 그리고 비율 척도,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잘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 볼까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데, 데이터 측정 척도에서 각 척도는 포함하는 정보량의 차이가 있다. 다음 중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척도는 무엇이냐? 조금 어렵죠. 그냥 일반적으로 척도를 찾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정보력이 가장 많이 제공되는 척도가 무엇이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고요. 정답은 무엇이죠? 우리가 회귀 모형, 상관 분석, 시계열 분석, 이런 것들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척도가 이 비율 척도입니다. 예, 비율 척도는 0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사칙 연산을 가능하게 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들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정보력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생각 외로 있잖아요. 이거를 명목 척도로 체크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1번
하고 3번을 체크하시는 분들이 27%, 10%나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정답률이 58%뭐 그렇게 낮진 않지만 1번하고 10번을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문제는 맞춰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고요. 해설 한번 참고하시고 쇼츠 강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틀린 분들은. 예. 김정훈님, 이현아님, 예. 문주환님, 예. 4번 다들 잘 맞춰주셨습니다. 정쿵철님도 맞춰주셨고요. 자, 그리고 확률에 대한 문제는 확률하고 확률 계산하는 문제, 그리고 확률 분포, 이게 세트로 되어 있죠. 네,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은 퐁당퐁당 나오고요. 확률 계산하는 문제가 작년에 맨 마지막 시험에 2문제 나왔었습니다. 41, 42, 43회에 2문제 나왔고요. 확률 분포 묻는 문제도 작년 마지막 문제에 2문제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확률 계산하는 문제가 44회에 3문제 나왔거든요. 44회. 그리고 확률 분포나 확률 계산하는 거나 확률에 대한 문제가 45회에 1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시험에는 확률과 확률 계산하는 문제 또는 뭐 확률 분포를 구분하는 문제, 이 중에서 반드시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려운 문제 중에서 1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 중에서 이거 계산하는 문제예요. 확률 계산하는 문제가 과거에 나왔었습니다. 43회에 아마 나왔었을 거예요. 보시면 A 고등학교에서 B 과목의 상위 2%의 상급반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상급반에 들어가려고 할 때 B 과목의 최저 점수는 몇 점을 맞아야 이 상급반에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상위 2%가 되는 점수가 몇 점일까요? 라는 문제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건이 이렇게 단해서 들어가 있어요. 상위 2%일 때 Z값은 2.05다. 평균값은 85, 표준 편차는 5다. 자, 이거 뭐죠? 예, Z 표준화 문제입니다. 표준화를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규 분포를 공부하실 때 정규화 공식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예, 정규 분포에 대한 확률 분포와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인데, 뭐 이거는 지금 계산을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뭐 이거 봤을 때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게요. 예, 정답은 95.25가 돼야지 되고, 해설을 한번 보시면 이거 틀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왜 이게 틀리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 정규화 문제거든요. 여기 보시는 공식처럼 정규화식 Z는 X에서 뮤를 빼고 시그마로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우리는 정규화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것들 가지고 X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X. 근데 여기에 다 정보가 주어져 있죠.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Z 값은 2.05고 2.05는 X 마이너스 뮤가 85점이고요. 표준 편차가 5기 때문에 이것들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죠. 계산을 해보면 95점, X는 95.25가 계산이 된다 하는 거 계산해 보십시오. 이쪽 뭐 곱하고 여기서 더 해버리면 85점에서 더하면 되죠. 뭐 이것만 더 해도 이거 2, 5, 10이니까 85점에서 10 더한 값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형태의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뭐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통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술 통계에 대한 내용은 45회 시험에서 2문제나 나왔습니다. 기술 통계를 묻는 문제가.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기술 통계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가 뭐 워낙 또 중요하죠. 기술 통계에 대한 정의를 묻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기술 통계 부분, 기술 통계, 그 다음에 P-밸류, 가설 검정, 그 다음에 추정하는 부분, 이 부분은 다 기술 통계 분석에 포함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이제 기술 통계라고 표현하는데, 이 기술 통계 분석에서 이 가설 검정하는 거 있죠. 가설 설정하는 부분, 가설 설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P-밸류에 대해서 묻는 문제, 그리고 신뢰 구간에 대해서 신뢰 구간 설정하는 것, 그리고 추정하는 것, 이런 문제가 지금 44회, 45회에 많이 안 나왔어요. 특히 가설 검정하는 부분이랑 유의 수준 이야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추정하는 부분, 가설 검정하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올해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설 검정에 관한 기본 개념, P-밸류가 무엇인지, 또 신뢰 구간이 설정하는 거 어떻게 설정하는지, 유의 수준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한 번씩 개념 체크 문제, 예상 문제들, 또 다른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조금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한 문제가 이번 시험에는 반드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추정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추정과 관련한 문제 한번 볼까요? 오답률이 높은 문제 중에 19번 문제. 이제 정추정, 구간 추정, 우리 이런 거 할 때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자, 77개의 관측지에서 평균에 대해서 구간 추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신뢰 구간을 이렇게 설정하는 구간 추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 구간 추정을 할 때에 사용되는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이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틀리십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 추정을 할 때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데이터의 개수가 좀 작거나 아니면 모집단의 모분산을 모른다거나 이러면 우리가 뭘 쓰죠? T 분포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 T 분포를 사용했기 때문에 분포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T 분포에 무엇으로 하냐? T 분포는 자유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전체 데이터 71개니까 D-1, D는 N-1이 D죠. 그래서 70, 자유도는 70이 되는 거고요. 그죠? 자유도는 70이 되고, DF는 70이 된다라는 거고, 이게 신뢰 구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양측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T 분포에서 이 양측에 대해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뢰 수준이 90%다라고 하면 신뢰 수준이 90%라고 하면 이 유의 수준 알파는 이제 0.1이 돼야 되죠. 10%에 해당하는 0.1이 돼야 되는데 2분의 알파를 적용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0.05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뢰 수준은 95%가 돼야 됩니다. 신뢰 수준 안에 들어가는 거는 90.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죠? 1번이 되는 거죠. 1번이 됩니다. 보시면 정답률이 44%로 생각보다 이게 정답률이 낮아요. 그리고 2번, 3번, 4번 골고루 정답을 체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좀 주의해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번 문제는 저희가 지금 T테스트 관련한 문제인데, 이게 추정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T테스트 많이 하고요. 또 보통 평균 비교 같은 거 할 때 T테스트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설 검정할 때 뭐 특정한 값이 기무가설에서 특정한 값이 0에 해당된다. 특정한 값들은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집단 간 평균 비교를 할 때 T 검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이제 T 테스트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요거 T 테스트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wage에서 wage라는 변수, wage라는 데이터 셋에서 wage라는 변수가 평균이 100이다. 이게 원 샘플 T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를 하고자 하는 집단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의 집단의 평균이 100이냐 아니냐를 이제 기무가설로 설정을 하고 이제 대립가설로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alternative hypothesis를 보시면 alternative hypothesis를 보시면 true mean is not equal to 100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대립가설은 100이 아니다. 대립가설은 평균이 100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대립가설이고 규모가설은 뭘까요? 평균은 100이다가 기무가설이 되겠죠. 그래서 t 값이 15.362가 나왔고 p-value가 0.05보다 아주 작은 그런 p-value 값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 alternative hypothesis를 대립가설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100이 아니다 라는 거고 이 95% 신뢰 구간을 보시면 110에서 113 사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데이터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실제 평균이 110에서 113 사이에서 95%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하면 100번 중에 95번은 이 구간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균이 100이 아닌 것이 맞는 그런 답으로 나오고요. X의 실제 데이터의 평균 값은 111.70이다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보기 볼게요. 한 집단의 평균에 대한 T-테스트 한 거다. 원 샘플 T-테스트 맞죠? 양측 검정 결과이다. T-테스트의 자유도는 2999다. 평균이 95% 신뢰 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기무가설에서 설정한 평균을 참값으로 포함을 한다. 정답은 4번이죠. 4번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과 T-테스트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유의하시고요. 45회 시험 문제를 대비하는 4과목 문제들 어떤 유형들로 출제될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분석 통계 기술 통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기술 통계는 항상 그 문제들이 총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매 시험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험까지 봤을 때 올해 시험에는 가설 검정이라든지 뭐 유의 수준, p-value 그리고 뭐 추론 뭐 이런 내용들이 문제에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추가로 이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상관 분석입니다. 상관 분석은 매 시험마다 2문제 정도의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거 여러분 아실 테고요. 매 시험마다 2문제 정도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반드시 상관 분석에 대해서는 꼭 내용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히 45회 시험에서 바로 전 시험이죠. 45회 시험에서 상관계수나 상관분석과 관련한 문제가 3문제가 나왔습니다. 보통 때 이제 2문제 정도씩 나오는데 44회에 1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45회에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폭증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세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래서 46회는 사실 그 상관 분석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꼭 그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예, 한번 보시면 조금 어려운 문제 한번 볼게요. 32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 중에 나왔던 문제인데 아닌가 29번 문제인가요? 자, 다음 중 공분산과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공분산이 0이면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0이고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상관이 없다. 2번 상관계수는 상관 정도의 절대적인 크기를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값이다. 3번 공분산이 측정 단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4번 상관계수의 종류에는 피어슨, 스피어만, 켄달 상관계수 등이 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이 공분산과 상관계수 간의 관계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죠. 공분산은 뭐죠? 공분산은 비교하고자 하는 우리 X라는 데이터와 Y라는 데이터의 관계를 비교하고자 할 때 X의 평균값에서의 편차, Y의 평균값에서의 편차 이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에 대한 평균을 낸 게 기대값을 계산한 게 공분산이에요. 공분산. 그렇죠? 예, 이게 공분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x라는 값과 y라는 값이 그 척도의 차이에 따라서 값이 엄청 커질 수도 있고 엄청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지금 채팅에서 뭐 이렇게 지금 좀 쉬었다 왔더니 우리 좀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요. 좀 어렵기도 하죠. 예, 어려운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유형 중에서 고민형 유형입니다. 이게 1번, 2번, 4번 정답 외에 2개 이상의 보기가 골고루 이렇게 오답으로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답률은 50% 이상 되지만 틀리신 분들이 꽤나 많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다라는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 기본으로 해서 상관 분석, 상관 계수 관련한 내용들 공분산까지 같이 꼭 함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회귀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귀 분석. 회귀 분석은 크게 회귀 분석에 대한 단별량 회귀 분석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회귀 분석에 대한 가정이 있죠. 가정, 그 다음에 결정 계수, 다중 공선성, 다중 선형 회귀 모형, 그리고 변수 선택법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이 6가지의 카테고리에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최소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회귀 분석 하나의 컨셉으로만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회귀 분석들은 여러분이 무조건 4문제 이상 나오기 때문에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회귀 분석과 관련해서는 QR 찍어서 동영상 강의 꼭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에 나오는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네,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가 R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죠. 최소 2문제 이상이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귀 분석 중에서도 회귀 분석에 대한 어떤 가정
지금 보시면 뭐 여기도 회귀분석 가정이 40회에 2문제, 41회, 42회, 45회에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거의 매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귀분석에 대한 가정 부분도 46회의 시험에서 출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44회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44회 안 나왔기 때문에 45회, 46회 연속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귀 분석 자체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볼까요? 32번 문제가 회귀 분석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있는데, 자, 회귀 분석 자체에 대한 걸 묻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 문제는 제가 이벤트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로 해서 여러분 이 문제는 쉽기 때문에 빨리 푸신 분들은 몇 번이 정답인지를 창에다가 한번 올려주십시오. 저희가 커피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 첫 번째로 푸신 분한테 커피를 한번 보내드릴게요. 자,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회귀분석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다음 중 회귀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회귀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1번,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비선형적으로 분석하는 거다. 2번, 회귀분석은 여러 개의 종속변수와 여러 개의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4번, 관측된 연속형 변수들에 대해 두 변수 사이의 모형을 추정한 뒤에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다. 4번, 회귀분석에서는 종속변수의 변화로 독립변수의 변화를 예측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발표할까요? 정답은 3번이죠. 3번은 왜 정답이 될까요? 3번이 왜 정답이 되는지 보다는 3번은 당연히 이거 회귀분석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1번, 2번, 4번이 회귀분석이 아닌 내용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 외로 이게 2번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2번하고 4번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 문제들은 여러 개의 종속변수와 여러 개의 독립변수를 하는 것들은 회귀분석이 아니고 여러 개의 독립변수와 하나의 종속변수를 관계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4번은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종속변수가 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회귀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잘못된 거고요. 1번도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선형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 회귀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못됐고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혹시 틀리신 분들은 강의를 쇼츠 강의 2분에서 3분짜리 쇼츠 강의를 한 번 더 읽어 주시고요. 정답자 제가 발표할까요? 정답자가 당첨자는 이현아님이 제일 먼저 정답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현아님께 커피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회귀모형과 관련해서는 또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보시면 다중공선성 관련한 문제들 또 많이 나오거든요. 다중공선성 관련한 문제 한번 볼게요. 41번 문제입니다. 자, 다중공선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묻는 거고요. 1번,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하지 않으면 다른 변수와의 상관성이 높은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다른 변수와 상관성이 높은 변수를 제거한다. 2번 표본수가 증가해도 VIF에서 일반 결정 계수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3번 두 변수의 VIF 값이 1에 가까우면 회기식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4번 구조적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평균 중심을 변화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어렵죠?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오답이 많은 문제이고요. 예. 3번이 정답입니다. 예, 3번이 맞추신 분들이 오키더키 영님, 이에이님, 알도진님 3번 잘 맞춰주셨고요. 이것도 혼동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번 외에, 정답이 3번인데 3번 외에 2번을 체크하신 분들, 거의 2번 체크하신 분들이 35%나 돼요. 정답률이 43%인데 그에 버금가는 사람들이 다 2번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문제 보시면 3번이 왜 틀렸는지를 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그죠? 3번은 두 변수의 VIF 값이 1에 가까우면 다중공선성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VIF가 10보다 크면 우리가 이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VIF 값이 1이면 다중공선성이 낮은 거고, 그렇게 되면 이 회귀 모형들이 잘 구성되어 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기울기가 웬 말입니까? 기울기가 완만하다. 기울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다중공선성은 기울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여기 1번하고 2번하고 4번은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죠. 예, 모르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특히 2번 같은 경우에 표본수가 증가해도 VIF에서 일반 결정 계수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지면은 결정 개수가 커지나요? 아닙니다. 변수가 많아지면 입력 변수들이 많이 하나하나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정 개수가 증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한 R 스퀘어 값. R 스퀘어 값은 입력 변수가 n개에서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R 스퀘어 값도 같이 증가를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adjusted R 스퀘어 값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은 지금 변수의 수가 그래서 변수의 수가 증가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R 스퀘어 값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이러진 않는다라는 거. 이거는 맞는 이야기다라는 거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통계 분석과 관련해서 좀 넘어가고 이제 다중선형회귀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중선형회귀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풀어 보셔야 되고요. 문제들 중에 36번 문제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원하는 바였습니다. 지금 이 R 코드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R 코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기에 R 코드가 나오고요. 아래 내용 중에 포뮬러가 이제 밸런스가 뭐죠? 종속 변수가 되는 거고, 인컴, 스튜던트, 그 다음에 인컴과 스튜던트의 교작용이 독립 변수로 들어갔다.
데이터셋은 크레딧이라는 데이터셋을 썼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죠? 이게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F테스트를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서 F테스트 값이 보면 51.3, 자유도가 3개, 그러니까 독립변수 3개고, 잔차의 자유도는 396, 전체 데이터는 몇 개예요? 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요. P-value가 0.05보다 훨씬 작죠? 그래서 F가 통과가 된다. F, 오케이. 그러면 이 다중선형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N개를 유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개수는 몇 개냐? 지금 3 더하기 396 플러스 1이죠. 예, 3 더하기 396 플러스 1이 전체 데이터이다. 이거는 모형에 대한 독립변수의 개수, 이거는 잔차에 대한 잔차 모형의 DF, 이건 독립변수의 개수. 독립변수의 개수. 그래서 이걸 전체 더하면 우리가 n은 400개가 되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뭐죠? 그 다음에 각 변수별로 t테스트 결과를 확인해 봐야 되죠. t테스트 결과에서 income 유의하다, student yes에서 유의하다, 그 다음에 income과 student 교작용은 유의하지 않다. 그죠? 유의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R-스퀘어 값을 보니까 27.99%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고 보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보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모형에서 인컴과 밸런스는 양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인컴과 밸런스는 양의 관계를, 이게 에스티메이트 값이 6.21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의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보기부터 읽어볼게요. 스튜던트 여부에 따라서 밸런스의 변화는 인컴과 무관하다. 3번 인컴과 스튜던트 여부의 교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4번 인컴이 증가함에 따라서 커지는 밸런스의 증가분이 학생 여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 정답은 무엇이죠? 네, 정답은 4번이죠. 네, 4번. 우리가 아까 여기 그림에서 교작용에 대한 부분은 유의하지 않다라고 나왔잖아요. 유의하지 않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3번도 교작용에 대한 통계적 유의하지 않다라는 거 맞고, 4번도 교작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죠? 인컴이 증가함에 따라서 밸런스의 증가분이 학생 여부에 따라, 그러니까 인컴하고 학생 여부 그 사이에 교작용들에 의해서 밸런스가 증가한다, 안 증가한다 하는 것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했는데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는 말이 잘못된 거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거 사실 많이 틀리셨어요. 2번하고 3번을 체크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 결과를 해석하는 문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특히 회귀 분석에서는 반드시 2문제 이상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문제를 해석하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수 선택법과 관련한 것들도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데 변수 선택법은 퐁당퐁당 나오거든요. 41회에 한 번 나왔고 43회에 2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45회에 1문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뭐 안 나올 수도 있죠. 퐁당퐁당 나오니까. 그런데 변수 선택법은 회귀 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부분은 꼭 같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회귀 분석까지가 이제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시계열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계열 분석은 매 시험마다 2문제씩 출제됩니다. 평균적으로. 특히 그 작년도에는 거의 매 시험마다
시계열 분석과 관련해서 두 문제씩이 반드시 출제가 됐어요. 그 40회에 세 문제, 41회에 두 문제, 그다음에 42회에는 안 나왔지만 43회에서 또 두 문제 나왔어요. 44회에서 두 문제 나왔어요. 45회에서도 두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각 매 시험마다 이 시계열 문제들이 꼭 두 문제씩 이상 나온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 중요한 파트가 정상 시계열이냐 아니냐, 정상성을 묻는 문제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계열 분해와 관련한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자주 나오는데 보시면 44회와 45회에서 이 두 문제가 다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한 문제씩. 정상성을 묻는 문제와 시계열 분해를 묻는 문제가 골고루 다 한 문제씩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 부분 정상성을 관련한 문제 또 나올 수 있고요. 분해 시계열 관련한 문제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 여러분 꼭 확인해 봐야지 되고요. 정상성 관련한 문제 하나만 살펴보죠. 정상성 49번 문제에 어려운 문제들 중에서 49번 문제 볼게요. 다음 시계열의 데이터에서 정상성은 데이터 중에서 중요하다. 정상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 정상 시계열 데이터는 평균과 분산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2번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를 정상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로그 변환이나 차분을 해야 된다. 3번 정상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계열 데이터의 분산과 평균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거나 통계적 검증을 사용할 수 있다. 4번 시계열 자료가 정상성을 만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시계열 자료 그림을 통해 자료의 이상점을 살핀다. 정답은 뭐죠? 정답은 4번.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에서 이상점을 가지고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 이 문제도 1번을 택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쿵철님이 제 그 정답을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그 상위권에서 계속 정답들을 잘 맞춰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번 그 강의에서 정답을 좀 많이 맞추신 분들은 제가 골라서 또 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정kun철님이 당첨될 확률이 지금까지 높고요.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1번하고 지금 4번이 보기가 상당히 이제 혼돈하는, 1번과 4번은 혼돈해서 정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건데, 1번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정답 맞는 것을 찾는 문제로 정답을 체크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상 시계열 데이터는 정의 자체가 평균과 분산이 시간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변화를 받지 않는다는 게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정상 시계열에 대한 정확한 정답이기 때문에 1번을 틀리신 분들, 1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신 분들은 정답을 찾는 문제로 착각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분해 시계열 문제도 최근 3회 연속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33회, 34회, 35회 연속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분해 시계열 문제가 나올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분해 시계열 개념은 시계열 분석에서 좀 쉬운 편입니다. 쉬운 편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개념이 너무 어려워서 출제위원들이 잘 문제를 많이 내지는 않고요. 틀려야 되는 문제로 이렇게 시계열 분석에서는 아리마 모형이라든지 평활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내는 경우는 대부분 학생들이
오답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틀리는 문제로 이렇게 내는데 이번 시험에 평활법과 아리마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평활법은 41회에 한 번 나왔고요. 아리마 모형이 40회에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그 지금 이후로 지금 한 번도 평활법과 아리마와 관련한 그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평활법과 아리마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강하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하나만 좀 볼게요. 이게 이제 시계열 문제인데 여기 안에 이제 아리마 모형이나 뭐 MA 모형, 아리마 뭐 AR 모형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이제 제가 선택을 했고요. 좀 문제 보시면 시계열 분석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다음 중 시계열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이거 맞는 것을 찾는 문제예요. 1번. 정상성을 만족하는 시계열 자료는 모든 시점에서 일정한 평균과 선형적인 증가하는 분산을 가진다. 2번. 자기상관 모형 AR 모형과 이동평균 모형 MA 모형 모두 분석 대상의 시계열 자료가 정상성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3번. 자기상관 모형은 ACF 그래프가 특정 시점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하는 특성이 있다. 4번. 아리마 모형은 정상성을 만족하는 시계열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예, 어렵죠. 왜냐하면 AR 모형, MA 모형, 아리마 모형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하면 이 문제를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예,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예, 2번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다 말씀드렸지만 아리마 모형은 비정상 데이터를 차분을 통해서 또는 변환을 통해서 정상화시켜서 이걸 AR 모형이나 MA 모형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AR 모형과 MA 모형은 뭐예요? 정상 시계열 분석만 가능합니다. 예. 정상 시계열 데이터가 분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 지금 4번에 D8라는 그 분이 지금 4번을 선택하셨는데 이게 진짜로 4번하고 3번하고 1번하고 골고루 이게 틀리는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46% 문제이고요. 골고루 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사실 이제 시계열 분석에서는 AR 모형, MA 모형, 아리마 모형이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개념을 뭐 넘어가는데 이 정도만 이해하더라도 시험 문제를 푸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스텔로 말도 안 돼 분 두 분이 이제 2번 정답 맞추셨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5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54번. 자, 적합한 아리마 모델을 결정하는 방법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찾는 겁니다. 이것도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예요. 예, 이 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시면 아리마 모델에서 차분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ACF와 PACF가 동일한 패턴을 보이며 이는 모든 시계열 데이터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다. 차분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라는 말은 일단 또 볼게요. 2번 특정 시계열 데이터에서 외부 요인의 영향을 제거하면
ACF와 PACF의 해석은 더욱 복잡해지며 종종 정확한 모델 식별이 불가능해진다. ACF가 특정 지점 이후에서 서서히 감소하고 PACF가 3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면 아리마 모형 203 모델을 적합한다. 자, ACF 값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PACF 값이 절단점이 3이다. 그러면 ARMA2 제로 모델을 정의할 수 있다. 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네. 지금 이제 여기 아리마 모형에서 ACF가 우리가 이제 AR 모델은 PACF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MA 모형은 ACF를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절단값이 있으면 그 절단값의 마이너스 1한 것을 개수값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번에 지금 ACF는 급격하게 감소하지만 PACF가 절단값을 3을 갖는다라고 하면 개수는 2가 되는 거죠. PACF를 관리하는 것은 AR 모델입니다. 그렇죠? AR 모델은 PACF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R2 모델이 된다. AR2 모델과 ARMA2형 모델 같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예. 정궁철님, 이현아님, 예, 송주환님, 예, 코스텔로님 모두 다 4번을 잘 체크해 주셨네요. 이 문제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답률 37%밖에 안 되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잘 풀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시계열을 넘어가고요. 또 통계 분석에는 다차원 척도법하고 주성분 분석 두 가지가 있는데 다차원 척도법은 기존에 재작년 이전에는 한동안 한 3, 4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영역이에요. 다차원 척도법. 그런데 작년에 다차원 척도법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차원 척도법은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다차원 척도법에 대한 정의만 물어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좀 어렵기 때문에 다차원 척도법에 대한 정의를 묻는 문제가 41회, 42회 그리고 지난 시험인 45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46회에는 다차원 척도법은 저는 감이 안 나온다라고 확신합니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나오시면 맞힐 수 있도록 다차원 척도법의 정의는 한번 읽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차원 척도법은 패스. 그 다음에 주성분 분석 넘어갈게요. 주성분 분석은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매 시험마다. 주성분 분석에 대한 정의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주성분 몇 개까지를 선택해서 모형에 활용해야 될까를 묻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 그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때 사용되는 게 변수 주성분 분석의 중요도 표 그리고 스크리플랏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묻는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되죠. 그래서 그 문제들만 여러분이 푸실 수 있으면 주성분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주성분 분석까지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